오늘은 11권, 12권 강의를 할 겁니다. 플라톤 작품으로 말하면 상당히 법률이라는 작품이 상당히 큰 작품이잖아요. 국가하고 플라톤이 법률이 거의 양이 비슷한데, 그래서 12권을 6주 만에 다 공부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무리한 일정을 강행해 온 셈이죠. 그래서 그래도 주요 내용을 좀 선택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11권, 12권 강의인데, 법률 11권은 입법의 목적에 따라서 법 제정을 하는데요. 먼저 소유권 얘기가 나오고, 소매 거래 얘기가 나오고, 가족관계법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우리 사회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그 법률 11권을 혼자 읽어 나가려면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예요. 법률 전체에는 세세한 우리 삶과 관련된 법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루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률을 전체적으로 더 완독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은 분량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좀 더 아기자기하죠. 내용들이 아기자기한 편인데 법률은 밋밋해 보이는 측면들이 많아요. 오늘도 상당히 밋밋해 보이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읽어보려고 시도를 해볼 겁니다. 예, 사실 근데 소유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현대. 이 소유권 관련한 플라톤의 생각이 일단은 한번 읽어볼 수가 있겠고, 그 소매 거래, 이건 뭐 달리 말하면 장사죠. 장사에 관해서 장사하는 것에 대한 음, 법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족관계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 먼저 소유권 관련된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법률은 플라톤의 마지막 대화편이에요. 마지막 대화편인데 플라톤이 미처 최종 탈고를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법률의 11권하고 12권 경우에는 여러 법조항들이 나열되고 그러는데 좀 맥락 없이 법조항들이 나열되고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좀 맥락 없이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툭툭 이 얘기했다가 그냥 불쑥 또 다른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맥락이 쭉 일관되게 질서정연하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건 아마도 최종 탈고를 못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11권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932 이후에 법 제정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지 못한 느낌을 줍니다. 11권의 내용은 8권부터 시작한 형법론을 이어갑니다. 8권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형법이 있었죠. 형법이 있었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진 않았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거는. 그리고 9권에서는 절도, 살인, 상해 등과 관련된 주요 형법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10권에서는 신과 관련된 세 가지 불경한 생각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반박이 있었고 불경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의 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1권에서는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매매와 취득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가족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타 여러 사례와 관련된 처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 법조항 앞에는 꼭 서곡이 붙죠. 서곡 내지 전문이 붙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권고하고 설득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소유 문제, 매매 문제 이와 관련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서곡 내지 전문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서는 특히
어떤 윤리적인 원리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윤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서곡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각 개별 법정 앞에 붙는 서문도 있고 서곡도 있고, 그리고 법 전체에 맨 앞에 붙는 전문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5권에서 나온 이 전문은 개별 법조항이 아니라 법 전체 앞에 붙는 서곡의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공경하거나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의 순서를 배열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공경해야 될 대상은 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웅, 조상, 부모,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두 번째로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혼,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그리고 몸, 재산. 요 영혼 다음에 몸이고 몸 다음에 재산이고, 요거는 플라톤이 초기 대화편부터 쭉 이어온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건 영혼이다. 우리 인간을 가지고 말한다면 나 자신에서 1차적으로 뭘 중시해야 되느냐? 영혼을 중시해야 된다. 그 다음은 몸이다. 그 다음에 재산이다. 이런 서열을 매기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돈에 많이 집착을 하고 탐입하고 그러는데, 이런 태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다고 보고요. 상당히 우려를 하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 몸, 재산과 관련된 이 서열이 또 몇 군데서 등장해요. 법률에서. 또 여기 등장하는 대목이 870시 9권에서도 이 서열이 나왔었습니다. 부에 관한 진실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모든 나라에서 부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부에 대한 진실을 막 시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진실은 뭐냐면, 부는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은 혼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서열을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도 이런 서열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본래 부의 목적이 되는 좋은 것들이 있으며, 또 부는 몸과 혼의 다음 셋째 것일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행복하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부유해질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정의롭고 절제 있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에 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 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스승이 될 것이다. 그 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요 서열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영혼, 혹은 영혼의 덕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무조건 부유해질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정의롭고 절제 있게 추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네. 정의롭고 절제 있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부를 추구하는 방식 차원으로 얘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부를 추구하는데 정의롭게 추구해야 된다. 정의롭지 못하게 부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죠. 부는 앞에서 말했듯이 몸과 혼의 덕, 이게 목적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하고 약간 거리가 좀 있는데, 일단 부의 목적은 몸을 덥게 만들고 혼을 덥게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밑에는 부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식으로 됐어요. 약간의 갭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하면, 부는 몸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혼의 덕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거다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하면 또 부를 추구하더라도 부를 정의롭지 못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플라톤은 지난번에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못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큰 부자들 있잖아요. 큰 부자들은 뭔가 정의롭지 못하게 부자가 됐을 거라는 좀 추정을 해요. 큰 부자가 되려면 정상적으로 해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주 큰 부자가 되려면 뭔가 좀 변칙적인 게 있고 정의롭지 못한 요소가 있다고 봐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좋아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온갖 뭐 부정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많은 특혜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플라톤은 부를 추구하더라도 정의롭고 절제 있게 추구해야 된다라는 시기를 생각을 기본적으로 견지합니다. 부유 내지 소유권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될 건 영혼이 덕이다. 그 다음에 몸이 덕이다. 재산은 그 다음 것이다. 이걸 늘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법률 전체는 이 원칙에서 하치도 벗어나고자 하지 않아요. 플라톤은. 그렇죠? 나라의 하여튼 초기에 이렇다면 사권에서 한 나라를 어느 곳에 나라를 건설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면서도 꼭 요 생각을 잊지 않았었어요. 자, 더 나가서 소유권과 관련된 원칙을 이제 보면은요, 누구든 내 물건에 가능한 한 손을 대서는 안 되며, 더구나 나의 허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도 지각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군요. 네. 요걸 갖다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라는 격언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남의 재산,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내 것처럼 움직여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달리 표현하면 또 이런 말도 11권에 나옵니다. 내가 비장해 두지 않은 것을 꺼내가지 말라. 이건 더 너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비장해 둔 것을 다른 사람이 꺼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귀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늘날 같이 금고 같은 게 없으니까 어디 감춰두고 그랬나 봐요. 감춰두고 그랬고 또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감춰두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꺼내가지 말라라는 얘기군요. 그것도 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것 움직이지 마라라는 격언에 따라서 소유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원칙이나 법령을 따라야 하는가? 이 얘기까지 다 붙여줘요. 우리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요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가져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이 꺼내가지 않음으로써 혼의 덕과 정의로움의 측면에서 양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득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예, 남의 것을 취함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내가 도덕적으로 덕의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득만큼 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런 이득을 탐하다 보면 혼의 덕과 관련해서 더 성장하는 이득, 그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 개념 속에도 윤리적인 관점이 담겨 있네요. 윤리적인 관점이 담겨 있어요.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 그리고 재산에서의 부보다 혼에서의 정의를
갖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나는 저 소유물 대신 이 더 좋은 소유물을 더 좋은 곳 안에 지니게 될 테니까요.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이 더 좋은 소유물을 더 좋은 곳 안에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좋은 곳 안에 할 때 이 더 좋은 곳은 뭐겠습니까? 아, 맥락상 우리의 혼입니다. 혼 안에. 이 더 좋은 곳이라는 건 영혼의 덕이죠. 영혼의 덕, 어, 정의, 뭐 절제, 뭐 등등 그런 덕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에 있어서 이 부보다 혼에서의 정의를 갖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나는 저 소유물, 좀 물질적인 부 대신에 영혼의 덕들을 덕들을 몸보다 더 좋은 영혼 안에 영혼 속에 지니게 될 테니까라고 얘기하는군요. 예, 기본적으로 소유권, 남의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인데 이 원칙 속에 깔려 있는 게 윤리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예, 그 현대에서는 소유권 개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잠깐 한번 들여다보자. 오늘날 특히 자유지상주의의 소유 개념을 한번 들여다봐요. 자유지상주의,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유지상주의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마이클 샌델은 그냥 자유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자유지상주의는 거의 시장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시장주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주의, 자유주의를 말하는 건데 자유주의에도 몇 가지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그렇다면 칸트 같은 사람도 자유주의예요. 칸트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현대 자유지상주의, 즉 시장주의적 자유주의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리고 존 롤스도 자유주의예요. 네, 존 롤스는 또 시장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존 롤스 같은 사람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일컫잖아요. 네, 그런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유지상주의라는 번역어가 나온 거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자유지상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 오늘날 그 시장주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소유권 개념은 기본적인 소유권 관련된 기본 원칙이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한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한다. 내 몸도, 내 노동도, 내 소득도, 내 재산도 어, 다 소유한다고 봐요. 내가 나 자신을 소유하니까 나 자신의 일부인 내 몸도 내 거라는 얘기죠. 내 노동도 내 거예요. 내 소득도 내 거예요. 내 재산도 내 거예요. 그래서 재분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권 개념이 강한 소유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본 플라톤의 소유권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다 볼 수는 없었지만요. 남의 것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소유권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 자유지상주의의 소유권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소유한 것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소유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도 뭐 플라톤과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플라톤하고 차이 나는 지점은 나의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게 자유지상주의의 소유권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소유해. 나 자신의 주인이 그 누가 있느냐? 나 자신의 소유자는 나다. 나에게 있다. 따라서 내 몸도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내 몸 가지고 장기를 갖다가 매매하는 거 이런 것도 반대할 근거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 매매 같은 것도 자유시장주의 관점에서는 허용하는 입장들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거래만 계약이 뭐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면, 계약만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 이루어진다면 뭐 장기 매매 같은 것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더 나아가서 노동은 내 몸 가지고 한 거니까, 내 몸과 정신 가지고 한 거니까 내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노동에 의해서 획득하게 되는 내 소득도 내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을 재분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과세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 과세는 할 수 있겠지만 누진 과세 같은 걸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음, 하여튼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요. 그래서 재분배,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불평등, 그거 뭐 개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회적인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재분배를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 소유권을 침해하게 돼요. 소유권 내지 자유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자유권 내지 소유권,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에서는 불평등, 그거 손대면 안 된다. 그냥 놔둬야 된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관점을 취해요. 이에 비해서 이제 플라톤 같은 입장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이죠. 마이클 샌드린이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이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부의 플라톤 같은 사람은 부의 상한선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부자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의 차이가 1대 4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오늘날의 관점에서 말하면 자유지상주의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떻게 1대 4로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느냐. 이건 개인의 기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거야. 이건 근데 플라톤은 1대 4로 딱 얘기하네요. 그건 플라톤이 그리는 540 가구만 삶을 영위하는 아주 소규모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 1대 4라는 원칙을 정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대 4라는 비율만이 아니라 우리가 플라톤을 통해서 보아야 될 거는 왜 1대 4라는 비율 내지 그 비율이 오늘날 관점에 문제 있지만 왜 그런 부의 상한선을 두려고 했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가난한 사람도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담고 있는 거예요. 1대 4.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1 정도의 재산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경우에도 털릴 수가 없어요. 양도될 수도 있고 없고 뭐 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법률 수호자가 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일단 법률에서는 법률 수호자의 역할이 큰데요. 법률 수호자. 이전에 왕들이 하던 일을 많이 나눠갖고 법률 수호자가 중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법률 수호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재산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4를 넘어서면 안 되고, 뭐 어떤 사람이 부를 많이 증식시켜서 가난한 자가 갖는 기본 재산보다 4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환수를 하는 거죠. 환수를 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요.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날 자유지상주의하고는 다르고, 이런 부의 상한선 아이디어는 오늘날 뭐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복지 국가주의라든가 혹은 뭐 공동체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일부 반영되는 거죠. 반영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롤스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요? 개인들이 능력 있고 그러면 마음껏 벌게 해요. 근데 롤스 같은 사람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갖고 큰 돈을 번다든가 이럴 때 그 능력이니 이런 것들은 운이다고 보죠. 운이다고 봐요. 롤스 같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은 능력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 가지고 큰 부를 갖게 돼요. 어, 그건 엄밀하게 보면 운 좋아해서 다 갖게 된 거니까 내가 증식하게 된 부, 그거 내가 다 차지할 도덕적인 자격은 없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죠. 로스는 그래요. 그런 도덕적 자격은 없다. 이런 관점은 공동체주의도 똑같이 가져요. 우리가 큰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그러는 것들은 좋은 능력을 타고났고, 그리고 또 뭐 물론 능력주의자들은 나는 좋은 능력을 타고난 건 운일지 모르지만 나의 노력이 있었다 라고 나의 노력을 내세워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노력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도 성장 과정에서 갖춰질 수도 있고요. 성장 과정에서 갖춰질 수도 있고 그래요. 등등.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노력파인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은 별로 그의 능력에 따른 큰 성공을 이루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마침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딱 합치가 되면은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루는 성공이라는 것은 운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주의, 또 마이크 샌델 같은 사람을 보고자 해요. 마이크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작품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래서 존 롤스 같은 사람은 일단 다 운에 의해서 성공하고 그러는 거니까 어, 내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나에 의해서 생산된 부를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죠. 그래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불우한 사람에게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역설을 하죠.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또 다른 관점을 또 취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하여튼 그런 식의 아이디어, 뭐 내가 나의 노동에 의해서 획득하게 된 모든 그것을 내가 다 차지하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예. 그런 관점이 일단 상한선 개념 속에 한편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재산은 나라 전체의 공유물이다 이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죠. 재산은 나라 전체의 공유물이다. 이 아이디어를 5권에서도 피력한 적이 있고 9권에서도 피력한 적이 있어요. 재산, 소득 뭐 등등 그게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는 이제 오늘날 자유지상주의가 갖는 소유권 개념에 좀 제약을 두는 거죠. 내가 소유한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재산이 그런 건 나라 전체의 고유물이다 이런 관점을 한편 취하니까 현대의 소유권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일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에서 반대하는 입장들은 어느 정도 이런 식의 개념들을 어느 정도는 분유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맥락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자유주의의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아주 뜻밖의 유명해졌었죠. 이게 밀턴 프리드먼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이 사람이 언급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 자유지상주의자예요. 국가의 역할이라고 널리 알려진 많은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다라고 봐요. 그래서 경제적인 사회 보장제도, 연금제도 이것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연금제도. 왜? 예. 그리고 뭐 정부 운영 퇴직 프로그램, 최저임금제, 고용차별금지법, 특정 직업 면허제, 이건 일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봐요. 이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노년을 어렵게 살더라도 현재를 즐기고자 자기 재산을 당장 쓰기로 결정한다면 대체 무슨 권리로 그 결정을 맡겠는가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 같은 걸 부정하는 논리죠. 이건 사람들은 노년에 가면 뭐 수입도 줄고 어려우니까 연금제도에 가입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 의무적으로 어, 가입하게 하죠.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건 개인의 자유취입니다. 고용주가 얼마나 적은 임금을 지급하든 노동자가 받아 들인다면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근거는 없다. 이런 인식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싼 값에 맹장 수술을 받고 싶다면 면허가 있든 없든 그 수술을 해줄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해 고용할 자유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것도 면허제 같은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의사 면허제가 있음으로 해서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면허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액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면허제가 없으면은 의료 서비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면허를 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싼 값에 치료를 해주고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해제하려고 해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네. 그리고 또 로지 같은 또 유명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 분배 정의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재분배를 시도하려고 하면 큰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재분배를 위한 가세는 강자이며 자기 소유물을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요 소유권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내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재분배를 하겠다고 누진세를 적용한다든가 등등 하면은 이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내 노동을 내 노동의 일부를 강제 노동, 노예 노동으로 만드는 셈이다라고 반박을 해요. 로지 같은 사람.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불평등, 그거 그냥 그걸 개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까지 나가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만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생계 영위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부가 넘치고 넘쳐요. 그래. 그거 재분배하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의롭지 못해. 정당하게 정의롭게 플라톤도 아까 정의롭게 부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정의롭게 부를 획득했다면 그거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부는 정의롭게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의롭게 마땅히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목을 넘으면은 또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플라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로운 분배 두 조건은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건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재산 가지고 정의롭게 벌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는 게 재분배하는 게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라는 입장을 취해요. 이런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하고는 플라톤은 아주 다르죠. 그럼 플라톤은 아주 고리 타분한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될 이론을 펴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이런 아이디어를 뭔가 현대에 맞게 조금 세련되게 다듬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매거래에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번역은 소매거래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냥 장사라고 보면 돼요. 장사. 꼭 소매가 어디서 물건을 가져다가 뛰어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장사. 소매거래에 관해서 플라톤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봐요. 소매거래의 순기능은 뭐예요? 돈벌이를 위한 소매업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 충족에 도움이 되고
재산의 균형 있는 분배에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뭐 많이 남아도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고 막 등등 그래요. 등등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를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균형이 잡혀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 그래서 상인들이 그런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고, 또 화폐도 균형을 이루게 하는 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부족한 사람한테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런 직업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매 거래라든가 장사가 추하고 품위 없는 직업으로 간주되고 비난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비난거리가 됐느냐? 장사하는 게 왜 비난거리가 됐느냐? 오늘도 뭐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거야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탐욕적으로 장사하는 거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플라톤이 왜 장사하는 게 비난거리가 됐느냐? 먼저 바람직한 거래를 얘기해요. 바람직한 거래는 어떤 거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때에도 온전한 정신으로 많은 것 대신에 적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많은 부를 취하려고 그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비싸게 판다든가 뭐 탐욕스럽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때에도 네. 많은 것 대신에 적도에 맞는 음, 적도에 맞게끔 뭐 돈을 받는다든가 부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에 대한 필요와 욕망에 직면해서도 적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류는 적고 본래 드물며 최상의 양육을 받을 때나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이거 아주 소수만이 그렇다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앞에 굴복하고 말아요. 욕망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자기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그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소수의 아주 잘 양육된 사람들이나 탐욕을 안 부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이런 것 관련해서도 윤리적인 잣대로 쫙 끌어들이고 있어요. 네. 척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 이 척도라는 얘기 플라톤의 상당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따라서 입법가는 모든 영리 활동에서 자행되는 잘못들을 적절히 치유해야 한다. 영리 활동에서 자행되는 잘못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가난이나 부와 다투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 잘못들을 치유하는 일은 가난과 부와 싸우는 일이다. 부는 사람들의 혼을 사치로 타락시키고, 가난은 곧 인해 혼을 파렴치함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 오곤에서 가난과 부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도 또 지나치게 가난한 것도 안 좋다. 그죠? 너무 가난해지다 보면 파렴치하게 될 수 있고, 또 굴종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비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가 넘치다 보면 또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것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한 부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인은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소매상인의 종류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부패하더라도, 나라의 소매상들이 부패하더라도, 탐욕을 부리더라도 나라에 큰 해가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소매업을 맡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혼이 뻔뻔스러움과 비굴함으로 꺼리낌 없이 부를 취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5,040가구가 사는 그 나라에 그 공동체에 이걸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제정을 해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법률 제정을 하는데 할당된 땅을 가진 자는 소매상이나 도매상인이 되면 안 됨. 소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거류면이나 외국인이어야 함. 이렇게 얘기하네요.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류민이나 외국인이어야 된대요. 네. 잠시 드나드는 외국인이거나 하면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나 소매업 장사를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이런 사람은 나라에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거주자가 되거나 가장 덜 나쁜 자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나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수호자들은 소매업 전문가들과 만나, 그리고 이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붙이네요. 법수호자들은 소매업 전문가들과 만나서 적정 이익, 적정가를 정해 제시하고 시장 감독관들, 그리고 도시 감독관들, 그리고 지방 감독관들이 이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적정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기면 이제 처벌이 돼요.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해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가격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소매업이 각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나라에게는 최소한의 해만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매업 그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지만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끔 해줘요. 그래서 뭐 균형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데 탐욕을 부리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사는 가능한 자유시민들은 그런 거에 종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관련돼서도 아주 길게 얘기해요. 고아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뭔가 소외된 자,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국가 편에서는 그런 고려가 좀 없어 보여요. 국가 편에서는 소외된 자,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혹한 측면도 보이는 데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근데 국가에서 그려보고 싶은 것들은 국가는 이렇게 하면 국가의 본을 이상적인 본을 제시하고자 했던 거고요. 법률은 그 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국가는 본을 제시한 거고 법률은 본의 모방물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본과 모방물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는데 국가에서 그린 나라는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죠.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병역 환자라든가 전문가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플라톤은 국가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국가 아주 유토피아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뭐 건강한 사람 같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사는 그 사회를 이상국가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플라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상국가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다 아주 정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모습만 가진 그런 사람들로만 그 운영되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많은 오해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법률은 아주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고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길게 나와요. 법조항도 상당히 세세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고아와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 플라톤은 이 법률을 써갖고 법률이라는 작품 가지고 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책적인 자문도 막 많이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플라톤 같은 사람에게는. 근데 그런 자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 국가 같은 거를 국가 법률 이런 거 갖다가 이런 거 갖다가 지침으로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느 법정들은 아주 세세하다는 거. 예, 먼저 고아와 관련된 문제 보면 이를테면 유산 상속의 문제. 고아가 생기면 유산 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 후견인을 어떻게 배정해야 되냐? 이거 아주 세세해요. 여러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눠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부모의 유언이 아주 중요한데 죽음이 임박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고 약한 상태가 되므로 유언을 그냥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요. 네.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지면은 그래서 임박해서 유언을 남기고 그러는데 죽음에 임박하면 아주 마음이 나약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약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언은 아주 합리적인 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법 아테네인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 옛 입법가들은 누구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지만 아테네인은 이보다 더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그는 법의 서곡을 제시하고 유산 상속과 후견인 배정에 관한 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부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와 어, 이 이런 자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나눠서 이제 살펴보고 그러는데요. 재산 상속법과 관련된 서곡은 이렇게 돼요. 친구들이여, 영락없는 하루살을 드리어 현재로서는 당신들 자신의 재산을 아는 일에 더하여 PTI 문구도 말해주고 있듯이 당신들 자신을 아는 것은 당신들에게 어려운 일이군요. 그래서 나는 입법가로서 당신들도 그 재산도 결코 당신들 것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의 당신들 가문 전체의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가문 전체와 그 재산까지도 나라의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이러하므로 만약 병들고 나이 들어 휘청거리는 당신들의 환심을 누군가가 아첨으로 사서 최선의 것에 어긋나게 유선을 물려주려고 설득한다면 자발적으로는 내가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라와 가문 전체의 최선이 되는 것, 이것 전체에 주목하고 개개인의 것에는 비중을 더 작게 두어 법을 제정할 것이며 또 그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당신들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가고 있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쪽에서는 당신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려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신경 쓰고 어떤 것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최대한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법 제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따지면 오늘날도 법적으로 개입을 하죠.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된다 정하잖아요. 뭐 장남은 얼마 뭐 어느 정도 차지하고 뭐 부인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남편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등등 이렇게 그런 걸 정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규정들이 좀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규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임박해서
판단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는 얘기대로가 아니라 어, 합리적으로 이게 다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 제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 예, 자산도, 재산도, 당신, 예, 당신들도, 당신들이 재산도 당신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의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앞서서 자유지상주의하고 극점에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 고와 관련해서는 저런 얘기도 있어요. 법 수호자들이 고아를 뭐 아버지처럼 돌봐야 된다는 식의 얘기도 있어요. 중간에 후견인이 배정되기 전에는 아버지처럼 고아를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고아에 관련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 이혼 얘기, 이혼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자식과 아버지 불화나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로 의절을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관련된 법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부부 간의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인에 따르면 부부가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고 전혀 화해가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짝을 찾아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부에게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적은 경우에는 각기 새 가정을 꾸려 아이들을 낳게 해야 하고, 자식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재혼을 해서 함께 늙고 서로 돌보며 살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죽은 경우도 자식의 유무에 따라서 상이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아테네인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역설합니다. 앞서서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으로 먼저 신을 꼽았고, 두 번째는 영웅이나 부모를 꼽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꼽고 혼, 몸, 재산, 이런 순서를 정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법률에선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역설하면서 부모 관련해서도 서옥과 본곡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즉 살아계신 부모는 가장 권위 있는 숭배 대상임을 설득하는 서곡 부분에 이어서 부모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를 밝히는 본곡이 전개됩니다. 본곡이란 법률이죠. 법정이에요. 이런 세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일삼는 사람들이 해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에는 그것들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독소와 같은 것들이 들러붙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의는 모든 인간사를 순화시키는 것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찌 훌륭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물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훌륭한 것이라면 소송을 돕는 것도 어찌 우리에게 훌륭한 것이 아닐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소송이라든가 이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걸 한편 인정해요. 근데 소송이 큰 사람들에게 해악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위장한 어떤 몹쓸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것이 여기서 그 기술이라는 건 어떤 일종의 소피스트의 기술, 소피스트들이 이용하는 수사술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소피스트들은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같은 걸 부정하는 입장이잖아요.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라고 얘기하죠. 소피스트들은
이를테면 프로타고라스만 보면은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들이 이 만물의 척도라고 봐요. 각 개인들이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선 진리라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에게는 다 진리라는 얘기죠. 다 각각 개별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보편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고 봐요. 보편적인 진리는 없고 각 사람 단위로 진리가 있다고 보죠. 이건 개인 단위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보편적으로 더 옳다, 더 참되다 이런 건 없다고 봐요. 결국은 소피스트들에 따르면 그래서 뭐 다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누가 더 현란한 말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확보하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옳은 거, 뭐 더 정의로운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더 옳은 거, 더 참된 거 이런 건 어차피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말을 결단하게 잘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좌우된다고 보는 거죠. 소송 같은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우선 그것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 기술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소송이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는 기법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소송을 돕는 기법으로서 항상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소송과 관련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정의롭든 아니든 말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그리고 뭐가 더 정의롭다, 뭐가 정의롭지 않다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정의롭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승리하는 기술이 바로 소피스트들이 사용한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이 이런 소송하고 접목됨을 통해서 접목됨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가 대가로 돈을 준다면 그는 그 기술 자체와 그 기술에 의해서 구성된 진술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즉 기술이든 기술이 아닌 경험이나 숙련의 일종이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한 한 생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뭐 우리 나라에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넘치죠. 이런 기술이 넘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정에서 변론 기술들을 뭐 변호사니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돈벌이를 위해서 써요. 근데 이 법정에서 그 뭐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우엔 뭐가 정의롭냐 아니냐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상관없어요. 뭐가 정의롭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고 어떻게 이기느냐가 그들의 문제죠. 그렇죠? 뭐가 정의롭냐는 걸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많이 현실에 돌아가죠. 법 논리들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오늘날 재판들이 얼마나 공정하냐, 얼마나 정의롭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죠. 우리 사회의 하여튼 문제예요. 오늘 그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판사들의 경우에도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이 판사들이 재판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고 나서도 오랜 기간 거치고 나서도 이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우리가 법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면 이건 무죄로 나가야겠구나. 이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겠구나. 이게 예측이 돼야 돼요. 그게 좀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맞은 최종심까지 올라가도 판결문을 낭송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몰라요. 그건 무엇을 함축하냐면 판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판사들은 어떤 결론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법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논리, 어떤 판결을 내려도 다 정당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상당히 개선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판사만 그런가요? 검사도 그렇죠. 검사도 이 검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이사 상대방을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소해도 형량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논리도 다, 어떤 구형을 내려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불합리하죠. 아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 판결도 재판도 AI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검사도 AI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불합리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입법가가 정의에 따르고 그것에 반하는 소리를 내지 말고 다른 나라라고 떠나라고 요구할 때 이에 불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법은 침묵하겠으나 불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법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공포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군가 재판관의 혼에 있는 정의로운 것들에 대한 판별력을 뒤집어 놓으려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정의로운 것들에 맞서서 소송을 일삼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도픽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면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그를 그릇된 소송과 그릇된 소송 보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알죠? 이거 사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죠? 뭐 정의 뭐 이게 있나 싶은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 재판 진행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네? 그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고, 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아,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그를 그릇된 소송과 그릇된 소송 보조 혐의로 기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출된 재판관들로 구성된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가 유죄라는 판결이 나면 법정은 그가 돈 욕심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승리욕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만일 승리욕 때문이라면 법정은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든 소송을 제기해서도 소송을 도와서도 안 되는 기간을 정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 만일 돈 욕심으로 사수를 부린다면 돈 욕심 때문이라면 외국인인 경우는 나라에서 떠나 결코 돌아와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국인의 경우는 그가 돈 욕심을 전적으로 귀하게 여김으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굉장하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승리욕 때문에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는 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도움을 탐해서 뭐가 정의로운지 상관없이 재판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 이상한 판결을 유도하고 그런 일을 일삼으면 사형까지도 내려야 된다고 보는군요.